그러면 오늘 한번 증시 마감 상황 결론적으로는 뭐 거의 움직임이 없는 증시였지만 그 안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증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룩아웃이 한번 잡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즐겨 마십니다. 드셔보셨습니까? 네,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네. 집에서 자주 내려 먹습니다. 룩아웃이 네. 다양한 뭐 꽃향기 그런 꽃차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뭐 캐모마일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도 먹어봐야겠네. 아직 안 먹어봤어. 아직 못 드셔보셨어요? 예, 예. 아유, 선전만 모았고. 네. 룩아웃이 이따 가실 때 하나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일단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아주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네. 네. 오늘 사실 좀 지리했던 하루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아침부터 이제 빨갛게 올라가서 계속 유지가 됐고요. 빠지는 종목들은 또 이제 힘을 계속 못 썼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코스피는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매수, 기관은 선물 매수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출발했고요.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장중 강보 압세를 보이면서 등락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예정된 제롬 파월 의장의 청문회 발언을 앞둔 경계감이 대체적으로 관망세를 이루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 케미칼의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지면서 비금속 광물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그 외 2차전지 소재 관련주는 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의 차익 실현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는 분위기였는데 지수에 대한 외국인 수입 유입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2차전지에 대한 선별적인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거래소로 본다면은 2차전지주들이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2차전지 관련주거든요. 이 종목들이 대부분 다 빨간색을 보이면서 코스피를 어느 정도 주도하면서 증시 하방 경직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셀트리온도 오늘 주가들이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종목군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유가 상승에 대한 영향 등으로 코스피에서는 철강이라든지 화학주 일부 시크리컬 업종들도 재상승을 보였고요. 네. 코스닥은 최근 주도했던 일부 2차전지 소재주가 하락한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의 제약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 엔터주들도 SM 이슈 관련해서 좀 상승세를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비금속 광물, 화학, 전기전자의 매수가 집중됐고 코스닥에서는 엔터, 유통, 금속 등의 업종을 매수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업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쪽에 샀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코스피 의약품의 화학, 금융 등의 매수가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엔터와 제약업종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밤사이 미국 국채 금리 반등 부담에 장 초반 1,300원 선을 상회하기도 했습니다만 외국인 증시 순매수 유입과 달러 관련된 움직임이 제한적 상황에서 장중 1297원대로 상승폭이 일부 반납됐고요. 업종별로는 포스코 케미칼 급등세에 비금속 광물이 강세를 보였고 2월 중순부터 하락세가 지속됐던 ST 바이오센스가 반등을 주면서 의료 종밀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 강세가 뚜렷했던 가운데 화학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뒤이어서 철강 금속도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상승을 기록했고 반면 서비스업이 가장 부진했는데 이 전일 강세 기록했던 카카오와 네이버가 어느 정도 인터넷주들이 이제 곧바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항공과 해운주 골고루 약세 보이면서 운수 창고도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매물이 출회되면서 업종별로는 유통과 오락문화, 제약 등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지분 경쟁 이슈에 SM이 장중 14%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일반 전기전자, 디지털 컨텐츠, IT 소프트웨어 등이 약세를 보였고 최근 급등세가 연출됐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숨고르기 국면으로 보이기 상황입니다. 네. 엄청 오른 종목들 약간 좀 숨고르고 그리고 일부 종목들이 좀 상승한 것 같은데 오늘 혹시 증시에서 우리 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이 가시던가요? 오늘 딱 그 한마디로 또 표현하면 한마디로 네, 또 박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거래소 2차전지,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바이오주 이 세 가지 섹터의 무리들이 좀 괜찮은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예. 우리 부장님께서는 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SM 요즘 제일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공개 매수가 어때까지 서로 경쟁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계속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가들이 또 많이 올라서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경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제 주가 부분들을 움직인다 볼 수 있는데 일단 지배구조 관련된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은 3월 5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가 14.80%와 0.98% 이게 이제 공개 매수하면서 사실은 공개 매수가
목표 수량을 당연히 밑들면서 지분을 별로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하이브가 이제 저 정도의 이제 지분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수만이 3.65 그리고 온라인 자산운용 뭐 기타 법인 등등 이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카카오 후보 지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지금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를 위해서 7일부터 26일까지 지금 주당 15만 원에 뭐 최대 35% 사들인다는 공시를 일단 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15만 원 언저리까지 이제 치솟는 그런 결과물을 갖고 왔다 볼 수 있습니다. 15만 원 갑자기 가격이 뛰어갖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하이브도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될 거예요. 뭐 추가로 지금 더 어떻게 해야 되냐, 공개 매수를 이제 뭐 경쟁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금 다시 시장에서 이제 막 사기가 다소 이제 또 하이브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카오가 또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막 하이브가 공개 매수 시기에 이제 뭐 카카오가 또 주식을 좀 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도 좀 약간 부정적인 그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거꾸로 하이브가 또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시장에서 막 주식을 사 들어가게 되면 또 예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부정적으로 코멘트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예를 들면 하이브다 혹은 뭐 이수만 씨다 아니면 뭐 온라인이다 이런 데서 그냥 이게 장중에 계속 이렇게 사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카카오 5 지분으로 보이는 일반 법인 매수에 대해서 네. 약간 뭐 금융당국이 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가격을 이제 12만 원 선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게 이제 공개 매수를 좀 이렇게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위법성이 있는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정 부분 약간 이게 뭐 결과에 따라 이게 뭐 굉장히 좀 적법하지 않은 어떤 약간의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많이 결론을 내고 거기에 대한 뭐 처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되면은 약간 좀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또 하이브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뭐 같이 이제 경쟁적으로 또 공개 매수를 하는 거냐 이 부분도 아직은 결정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네. 좀 아직은 그 SM에 관련된 지분 구조라든지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변수가 아주 많이 남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SM뿐만 아니라 뭐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뭐 종목들도 꽤 올랐고요. 하이브라든지 카카오 등은 오늘 좀 부담감 때문에 좀 빠졌는데 다만 이제 YG엔터가 오늘 같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YG엔터?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른 이슈보다는 오늘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만에서 열리는 블랙핑크 공연이 네. 안표가 지금 성행하는데 지금 장당 최대 1,700만 원에 안표가 팔리고 있다. 1,700만 원? 예, 한 장당. 블랙핑크 앞에서 보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안표 판매를 막기 위해서 티켓을 뭐 실명제로 판매하자는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그 6일날 자유시보 등의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은 3월 18일에서 19일 사이에 대만 가오슝에서 열리는 블랙핑크 월드 투어 콘서트 안표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으면서 1,700만 원 언저리까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정상가가 8,800 대만 달러인데요. 이게 약 한 화로 37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그게 정상가도 꽤 비싸네. 37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꽤 비쌉니다만 이게 안표가 이제 40만 대만 달러까지 이루어지니까 1,7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인근 뭐 가오슝 인근 숙박비도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1박 요금을 97,500 대만 달러니까 이게 호텔이 지금 400만 원에 1박을 책정했다고 해요. 호텔이 1박에. 근데 그 호텔의 주중 가격이 일반적인 가격이 얼마 정도였냐면 5,660 대만 달러니까 약 24만 원짜리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25만 원짜리가 400만 원에 지금 네네 책정하고 이제 판매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K-팝 인기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 22년 11월 26일에서 27일까지 타이페이 아레나에서 열린 슈퍼주니어 공연에서도 5,800 대만 달러 약 24만 원짜리 입장권이 17배가 오른 10만 대만 달러 약 424만 원에 판매되기로 했다고 하니까 뭐 대만이든 홍콩이든 일단 K-팝 관련된 오프라인 공연이 열리면 이만큼 이제 돈을 지금 쓴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인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중국인들도 뭐 대만이나 홍콩으로 넘어와서 볼 수도 있죠. 본토에 네. 있는 뭐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만큼 네. 이제 돈이 열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최근에 뉴스도 보면 중국인들이 이제 뭐 정기 적금 형식으로 나와 있던 거를 일시금 요금을 예금으로 많이 바꿨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건 뭐예요? 언제든지 뺐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예금의 형식을 바꾸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네. 소비에 대한 어떤 폭발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눈여겨 보이면서 아무튼 이런 뉴스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면서 YG엔터도 오늘 주가가 좀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슈퍼주니어도 인기가 있군요. 아, 인기가
많군요. 아유, 말 실수할 뻔. 슈퍼주니어도 아직 인기가 많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와, 1,7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K-팝이 뭐 잘 되고 네. 있고 또 엔데믹으로 가면 올해부터 이제 공연이 이제 본격화될 건데 뭐 대만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역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수혜를 받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 워낙 이제 그런 콘서트 같은 것도 못 가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빵 열렸는데 그 중에 또 큰 또 대스타가 오니까 네.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또 네. 대만에 날마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그런 일본이라든지 그런 데를 많이 가는데 네. 뭐 대만에 또 어쩌다 한번 가니까 또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SM 관련된 뭐 엔터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섹터는 어디 갑니까? 네, 우주항공 관련주도 전일 제가 뭐 방송 중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전일도 괜찮았지만 오늘도 장중에 오전 중에도 보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의 스타링크 성능 개선하기 위해서 2세대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 아마존을 뭐 관련된 제프 베이조스도 블루 오리진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나사 화성 탐사 위성을 발사하는 계약을 따내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알려져 있고요. 중국도 뭐 러시아에서도 우주 산업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이제 독자 우주 정거장까지 완성했고요. 우주 개발 기관인 국가 항천국이라고 해서 CNSA를 중심으로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최근에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3월 2일에 입법 예고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2045년까지 글로벌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우주 산업에 대한 패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 이게 또 지난 어제와 또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부장님의 또 전문 분야 미용 의료기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문화보다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에 아유,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미용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 분석에 대한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최근에 모습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술 관련된 재수술률이 필러는 1년 정도이고요. 하이프하고 RF는 한 3에서 6개월 정도 됩니다. 하이프랑 RF는 뭐예요? 이제 고주파를 쓰느냐 아니면 이제 한쪽에 어떤 집중적인 부위에 열을 줘가지고 열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깊게 들어가는 고주파라든지 이런 것들 쓰는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뭐 겁니다. 피부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네네 뭐 그런 이런 게 건가 약간 차이가 보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뭐 하이프나 RF 그 방식에 따라 어떤 부분들은 조금 스킨이 좀 얇은 분들 그리고 뭐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에 좀 적합한 데가 있고요. 좀 젊은 친구들 좀 깊게 들어가도 괜찮은 부분들은 또 다르게 쓰는 그런 네네. 차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적인 성장인데 사실은 뭐 국내에 비해서 상당히 좀 해외 쪽으로 나가는 어떤 그 물건들은 미용 기기들은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출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보통 노화 방지를 위해서 40대 여성분들 중심으로 좀 비싼 시술이 많이 됐다면 최근에는 20, 40대로 이제 소비자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시술 가격도 좀 합리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남성들도 실제 고객층 확대가 진행되고 있어서 실제 샵을 가보시면은 남성들도 꽤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미용 성형 수술협회에 따르면은 보통 21년 데이터에서 비침습 피부 리프팅을 따로 집게 분류할 정도로 시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비침습 또는 최소 침습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으로 된 것이 이제 약간 통증도 있고 약간 무서워하거나 일부 일본 같은 경우는 침과 관련된 침습을 거의 잘 안 받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좀 다른데 최근의 트렌드는 최소 침습 또는 비침습 쪽으로 성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좀 띄워주시면은 네. 글로벌 미용 성형 시장 규모나 추이 전망 관련해서 지금 한국 IR 협의회에서 나온 리서치 센터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미용 성형 시장 규모 추이가 연평균 10.3% 정도로 2013년부터 19년까지 이제 평균적인 성장을 했는데 20년도부터 24년까지의 성장률이 더 높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관심도가 더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 정도 보시면은 지역별 병의료용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글로벌에서는 12% 정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아시아 태평양 쪽은 21%로 상당히 높은 성장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쪽에 미용 성형 관련된 부분들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보시면
보시면은 국내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 추이인데 거의 연평균 14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19.7% 성장하고 있으니까 연평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글로벌 시장의 시장 규모 추이가 오른쪽 보시면 14년부터 20년까지 글로벌 의료기기가 12.5% 성장했으니까 국내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분야별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 추이인데 보시면 가장 큰 게 체형 관리 쪽이긴 합니다. 체형 관리? 네네, 뭐 비만 관련된 뭐 지방을 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네. 체형 관리 쪽이 가장 큰 시장인데 평균 성장률은 12.5%. 그 다음에 가슴 부분입니다. 가슴 성형 쪽이 그 다음인데 네. 평균 12.1%. 그 다음에 레이저 시술이 9%. 그 다음에 뭐 안면 쪽이 뭐 16.5%로 성장이 되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연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면 쪽이 성장률은 높긴 한데 금액 네.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고 아직은 작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슴 요쪽이 이제 금액 자체 좀 크군요. 네, 체형 생각보다 관리랑. 예, 네. 체형 관리가 가슴 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안면 쪽이 그래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될 것 그렇긴 같습니다. 하네요. 최근에 네. 16.5% 연평균 성장이니까 이 4개 정도의 카테고리 중에서는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안면 쪽, 얼굴 쪽에 뭔가 시술을 하는 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볼 수 있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지금 중국의 비침습 또는 최소침습 미료 의료 관리 소비자 규모인데요. 이걸 보시면 신한투자증권의 자료인데 보시면 연평균 37%예요. 중국 쪽도 비침습 또는 최소침습 미용 의료기기가 소비자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은 최근에 침을 찌르지 않거나 아니면은 최소침습 쪽으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금 뭐 레이저 제모, 뭐 필러, 보톡 톡신 시장이어서 스킨 리프팅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브라질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네. 그래서 미국 쪽은 사실은 뭐 경쟁자가 워낙 글로벌 탑티어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 브라질 시장 굉장히 많이 크고 있고 브라질. 네, 국내에 뭐 그런 어떤 업체들이 많이 브라질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네. 중국도 리오프닝 정책 때문에 전환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으면은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 포텐자 출시를 했는데 미국의 사이노슈어가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여기 사이노슈어. 사이노슈어. 네, 그 회사하고 19년 6월 달에 계약을 맺으면서 사이노슈어 제품을 포텐자를 출시하면서 그 ODM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글로벌 1위 기업의 물건을 만들고 거예요?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의 어떤 과학 기술은 상당히 좀 이때 인정을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작년 기준 제이시스 메디칼의 전체 매출의 수출 비중이 8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수출한다 볼 수 있겠죠.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슈링크라는 게 국내에서 워낙 대박을 터뜨리면서 슈링크. 네, 클래시스는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오히려 제이시스 메디칼은 국내에서는 좀 성장세가 이렇게 마켓쉐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네네.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클래시스 슈링크를 뭐 이렇게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뭐 시니어 G라는 이런 제품을 작년 연말에 또 출시하면서 기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은 국내에서 좀 MS가 조금 더 잃어버릴 게 없는 상황이고요. 포텐자 같은 경우는 아까 사이노슈어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4분기 정도에 중국 허가 여부가 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중국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써마지 정도가 상당히 성공한 하나의 케이스인데 그것도 피부 관리. 네, 써마지가 네. 뭐 한 250에서 300 정도 되는 좀 비싼 제품인데요. 1회 시술에? 예, 시술이 그렇습니다. 와. 근데 굉장히 워너비예요.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상당히 많을 정도로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뭐가 예, 좋아진 입증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들리는데 그래서 이걸 좀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또 국내에서 나올 수 있고 아까 말했던 포텐자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루트로닉은 레이저 장비에 주력하고 있으면서 뭐 2022년 해외 매출이 루트로닉은 88%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이런 네네. 부분도 보인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은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국내 관련된 뭐 톡신이나 뭐 그다음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등등 그 의료기기 밸류에이션 테이블인데 이게 이제 엄블레라 리서치에서 나온 테이블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으로 가면은 결국 국내 올해 1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섹터가 2차 전지도 그렇겠지만 몇 개 없어요. 섹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좀 섹터 부분에서 굉장히 최근에 이제 실적 부분이 두드러지면서 주가들이 좋은데 이렇게 실적 시즌으로 가면은 실적 희소성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언급이 되면서 2차 전지도 그렇고 일단 의료기기 관련 쪽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 증가율, 마진율을 감안하면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아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고 바이오주가 또 최근에 강세를 보인다면은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주가가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엄브레라 리서치에서 그래서 이 사진을 뭘 나타내냐면 전체 코스닥 내 바이오의 시총 비중입니다. 시총 비중.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가 시총 비중이 많이 줄어들면서 2017년도에는 40%가 넘었는데 최근에 거의 22%까지 빠지면서 연내 7년 내 아마 최소치까지 바이오 섹터의 시총 비중이 빠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못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최근에 좀 이루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서정진 회장의 컴백 이슈도 있었지만 셀트리온 그룹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약간 빠진 이후에 들썩거린다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시기적으로 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용 의료 기기까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조금 우리 부장님 좀 약한 섹터죠?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시술을 잘 안 해봐서 그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의료기기 이런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향후에는 또 이제 개인용 미용 집안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규모가 아주 작지만은 워낙 그 시술할 때도 비용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효과는 안 냈겠지만은 10번 갖고 집에서 몇 번 하고 3번 가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의료기기 업체들 보면은 이제 그것도 개인용으로 좀 만들려고 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네, 가정용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막 이렇게 얼굴에 쓰는 마스크 같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전에 이제 머리 나는 것도 이제 가정용으로 프라엘, LG 프라엘 같은 거, 프라엘, 그리고 리프팅을 개인 혼자서 한다든지 그런 기기들이 나오겠죠. 예전에 그 홈쇼핑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끌 같이 생겨갖고. 피부 이렇게 쫙 밀면서 초음파로 1초에 몇만 번 진동해갖고 막 여기에서 막 물 튀기는 거 이런 거 막 보면서 얼굴 밀어버리는 거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부분만 빠지게 하면서 이렇게 세로 돼서 하는 것들도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 비상장에서인데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개인용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도 많이 커질 것 같다. 또 비싸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성형과 시술은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술에 대한 인식은 조금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성형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시술은 좀 짧게 1시간 정도 받고 바로 일상생활 바로 복귀할 만큼 표시가 많이 안 나고 효과가 있고 또 가격도 한 10만 원대 언저리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가정용 그 미용 의료기기는 이스라엘 쪽에서 되게 잘 만들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제품들이 국내에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제품? 네네. 의외로 그런 기계들이 이스라엘 쪽에서 개발이 많이 되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미용 의료 쪽은 이제 저쪽에 넘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도 가볼까요? 네, 한국과 우즈벡 신재생 에너지 확대 논의와 그다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럽 에너지 기업들과 연쇄 회동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이제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과 풍력 등이 움직였다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차 한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대화를 열었다고 밝혔고요. 여기에 따라서 양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유라든지 신산업 협력 확대반을 논의했다 뉴스가 나왔고 여기에다가 이제 SK그룹에 따르면은 지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 3개국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을 찾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풍력 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 쪽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력 시장 관련된 부분에서 양사가 함께 베트남 등과 관련된 동남아 쪽의 시장을 진출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3일에는 또 포르투갈 에너지 종합기업 갈프의 필리페 CEO를 만나서 배터리, 수소, SMR 등의 신재생 에너지와 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자 제안했다. 이렇게 뉴스가 벌어지니까 다소 조금 뉴스 플로우에 따른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여기에 따라 또 유진투자증권에 오늘 코멘트를 장중에 낸
했는데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 3월 10일 중형주에서 대형주군으로 변경이 예상된다. 이게 이제 약간의 그 변경 지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은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움직이고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오고 이런 변경이 있는데 연기금 매도 물량이 마무리 국면이라고 이제 유니타증권이 커멘트를 장중에 냈습니다. 그래서 연금 중소형주 펀드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이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가니까 중형주 펀드에서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들이 최근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CS 윈드 매도 이후에 CS 베어링으로 교체 매매가 있었던 걸로 판단되는데 물량 정리 마무리 국면에서 대형주 풀 진입하면 신규 매수 수요가 있을 걸로 코멘트하면서 오늘은 CS 윈드가 꽤 좀 올랐고요. 더군다나 이제 또같이 유전투증권에서 국내 풍력 관련주가 주가 상승한 이유는 그린 산업 내에서 약간의 순환매가 좀 있는 것 같고 다수당에 그러니까 뭐 민주당인 거였죠. 한국판 IRA 발의를 했다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오늘 네. 정책적으로 나왔고 해상 풍력 촉진법 본회의 통과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종목이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KB증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KB증권에서 올린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EU에서 2월 1일 발표한 그린딜 인더스트리얼 플랜이라는 어떤 법안입니다. 그래서 노랗게 표시된 부분들이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부분이 한 문단 설명된 부분인데 이게 3월에는 EU 쪽에서 CRMA 관련된 원자재법 발표도 있었지만은 3월 초 자료를 통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게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라고 이제 KB증권에서 코멘트를 했고 이거는 친환경 전반적으로 생산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KB증권에서는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CRMA 관련된 법안 관련해서 유럽에 공장이 있는 폐배터리 성일 하이텍을 KB증권에서 추천을 했는데 네. 넷제로 인더스트리 액트의 수혜주도 결국 유럽의 공장이나 법인이 있는 기업들이 기대가 된다는 차원에서는 관심 종목으로 CS 윈드가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게 영향이 좀 있었다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한번 빠르게 가볼까요? 네, IT 부품주들이 오늘도 괜찮았는데 IT 부품주. 네네. 그 중에서 오늘 괜찮았던 종목은 역시나 이제 그 MC넥스하고 자화전자 쪽입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은 향후 5년간 연간 2.6%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2027년 13억 7천만 대까지 올라올 거다고 이제 성장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좀 긍정적인 분위기였고요. 대신증권에 따르면은 뭐 최근에 갤럭시 S23 초기 판매 분위기가 괜찮았다. 우려 대비 상당히 좀 괜찮았던 부분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울트라 모델의 판매 비중이 한 60%까지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고가 모델 관련된 부분들이 역시나 2억 화소 카메라를 적용한 울트라 모델 판매 증가가 카메라 모듈 그러면 MLCC에서 굉장히 좀 좋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MLCC 관련된 삼성전기라든지 손떨림 보정 부품 OIS에서 MC넥스, 자화전자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 15도 올해 신모델인데 생산이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걸 언급하면서 기존의 컨셉보다 한 달 정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14 판매 부진을 좀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그리고 새롭게 프로 맥스에 폴리즘 카메라가 적용되고 네. 그리고 4,800만 화소의 4개 모델이 확대되기 때문에 또 수요일 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생산을 좀 앞당겨서 하면서 수요일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추정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2023년 6월에 아마 아이폰 15 생산이 좀 시작될 가능성을 좀 언급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뭐 안정적인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IT 부품이 1분기에는 삼성전자 모멘텀, 2분기에는 중국 스마트폰 모멘텀, 3분기는 애플의 모멘텀 이렇게 이어지면서 MLCC 등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등과 관련된 수동 부품이나 부품업체의 가동률 확대로 실적 개선이 일부 종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MC넥스나 자화전자가 좀 좋았다 볼 수 있겠고요.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하이투자증권의 이제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삼성전기 쪽입니다. 이게 MLCC 재고 흐름을 나타낸 삼성전기. 네. 예. 그 보유 기판 같은 거죠? 재고인데요. 기판. MLCC 이게 다른가요? 뭐 그 이제 뭐 IT의 쌀이라고 적층 뭐 이런 거 같은데 다이오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야기 되는데 이게 2023년 1분기 MLCC 관련된 보유 일수가 40일 초반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이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이게 선 그래프가 결국 적정 재고 부분, 보유 재고 부분이거든요. 멀티 레이어드 클로즈 서킷인가? 아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어떻습니까? 멀티 레이어 클로즈드 서킷. 맞는 것 같은데. 네. 아, 적층세라면 전류를 흐름을 네. 차단하는 게 MLCC의 가장 큰 역할이고 IT나 뭐 자동차의 전장 부품이라는데 항상 그러니까
IT 부품에 항상 필요한 게 이제 전력을 차단했다가 흐르게 했다가 캐패시터. 그게 MLCC라고. 세라믹 캐퍼스. 네. 죄송합니다. 네. 세라믹이었네. 세라믹.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뭐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기는 사실 MLCC가 좀 중요하죠. 카메라 모듈도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 그 하이투자증권에서 MLCC 재고를 추이를 추정을 했는데 네. 확실히 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재고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보이고 있고 적정 재고 40일 정도까지 근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삼성전기가 12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15만 원대까지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제법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저점에서 보면 한 20% 정도 올라온 거죠. 그래서 꽤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시점보다는 그래서 방향을 좀 보고 바텀아웃 관련된 관점에서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거다 보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삼성전기의 적용처별 연간 MLCC 매출 추이 전망인데 여기에서 보는 임플리케이션이 뭐냐면 전반적인 흐름에서 노란색 부분 보이죠? 이게 노란색, 오렌지 색깔인가요? 위쪽에 네. 보시면 이게 전장무 쪽입니다. 전장. 예, 그러니까 MLCC 가운데 전장 쪽, 그 전장용 관련된 MLCC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중이 된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장 관련된 MLCC가 늘어나면 어디가 또 있냐면 아모텍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사막 컨덴서 관련 쪽도 전장 관련 MLCC. 어쨌든 아모텍이 굉장히 좀 최근에 주가가 좋고 이 관련된 사막 컨덴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IT 부품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주가 흐름이었는데 네. 아모텍이나 지금 사막 컨덴서 부분들도 MLC 쪽이 좀 부각되면서 전장용 쪽이 부각되면서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 어디 가볼까요? 네, 또 수소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수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부가 올해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 물량을 1,300기가와트시로 확정을 하고 25년부터 본격적인 수소 발전에 착수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입찰 물량을 확정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탄력을 받았는데요. 수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소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수소 발전 입찰 물량을 이제 정해준 거죠, 정부가. 그럼 수소로 발전한다는 얘기인가 보네. 네, 그러니까 뭐 입찰 참여자는 뭐 한전 발전소 네. 뭐 그런 데가 되겠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원래 이제 RPS 제도라고 신재생 의무 제도가 있었는데 그 작년도에 법을 통과하면서 HPS 제도라고 해서 RPS에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런 가중치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발전소 사업자들이 이만큼을. 사야 되는 RPS 제도가 있었는데 근데 수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HPS라는 제도를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작년 6월달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수소는 입찰 제도를 만들어서 네. 뭐 한전 자회사라든지 어느 규모에 대해서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입찰 물량이 많아야지 이제 수요가 확대되는데 네. 오늘 이제 나왔듯이 입찰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많겠구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거죠. 여태까지는 그 입찰 물량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많아서 네. 두산 푸어셀의 이제 그런 주가들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서 그런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가 되고 네, 있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8년까지 누적으로 일반 수소 5,200기가와트시 그리고 청정 수소 9,500기가와트시 등의 네. 수소 발전 전력 구매량을 총 14,700기가와트시까지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수소 발전 입찰 물량이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네, 이건 네, 몰랐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구체화된 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활성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수소 관련된 종목도 좀 움직였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네. 시장이 아직 개설 안 됐고 이제 앞으로 개설이 될 건데 그래서 이제 2차 물량부터 말하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시장이 개설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수소가 그만큼 있나? 그러니까 수소로 전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건 수소 예, 발전이라고 하면. 예. 수소가 그 정도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아니 그 수소를 만드는 거죠. 수소를 만든다고요? 그 수소를 갖다가 이제 전기 만드는데 활용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수소 발전을 이제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가 수소를 어디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 안에서 그 수소를 적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방식들이 뭐 SOFC 방식이 있고 뭐 PFC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소를 적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네. 수소를 뭐 가져가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수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수소 원래는 저희가 수소 연료 전지란 말을 쓰는데 네. 솔직히 수소 연료 전지는 거기 발전기랑 거의 비슷해요. 수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수소를 통해서 네. 이제 수소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고 예. 화학 반응으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수소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태양광이든 뭐든 하여튼 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통해서 물을 분해하든가 그게 이제 수전해로 통해서 이제 수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지금 현재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부생수소라고 그래갖고 좀 이거는 사실 환경적으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진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원유를 뭐 이렇게 많이 정제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나온 수소 뭐 이런 걸 텐데 그걸 다시 전기를 만드는데 수소를 쓴다는 거죠 지금. 원래는 이제 우리가 수소 경제를 얘기할 때는 예를 들어 무슨 태양광이든 아니면 해양 풍력이라든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그대로 어디 보관할 수가 없으니 뭐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수소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다시 그거를 전기로 바꿔 쓰는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 경제였는데 지금 요거는 말씀 들어보니까 수소를 아예 만들어내서 다시 그걸로 전기를 생산하는 약간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저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전 관련된 뭐 이렇게 카테고리나 그런 구조를 저도 정확하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부의 수소 발전 관련된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수소 경제 관련된 부분들을 뭔가 좀 어느 정도 키워 보겠다. 뭐 정책적으로 그 과거에는 수소 발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게 많았었죠. 네. 뭐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유통이 될지, 어떤 식으로 할지, 그 규모는 얼마인지 이게 전혀 이제 오픈이 안 됐던 상황에서 지지부진했던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정부가 아무튼 수소 발전 관련된 입찰 물량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그러면 이 정도 만들려면 어느 정도 뭐가 돼야 되겠네라는 어떤 그런 청사진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실질적인 투자 활성화가 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네. 말씀드렸던 본격적인 수소 발전에 착수하는 시점은 2025년부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거죠. 네네. 하여튼 이건 좀 어렵네요. 이거는 제가 뭐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든지 관련 전문가를 한번 더 모시든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 네, 다음 섹터는 지금 그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 쪽인데요. 역시 이제 오늘은 다 오른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 그룹은 조금 빠졌고 NLP도 좀 빠졌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이 또 유달리 많이 올라왔고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는데 올해 1월달 국내 배터리 3사의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을 먼저 좀 띄워주시면 연간 누적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인데요. 이게 첫 번째 나오면은 이제 뭐 노랗게 쳐진 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 등입니다. 이게 중국을 포함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적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2022년과 23년 점유율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 에너지 솔루션이 10.1에서 이제 13%로, 그다음에 삼성 SDI가 4.2에서 5.5로, SK 온이 5.6에서 4.7로. 그러니까 SK 온은 조금 빠졌습니다. 조금 네네.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중국을 포함한 이야기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중국을 제외한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중국을 제외한 거 보시면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죠. 지금 1등. 24.4% 점유율이 나오고 있고요. CATL이 2등으로 좀 내려가고 있고 삼성 SDI가 SK 온도 꽤 뭐 10%대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률이 49.8% 그리고 삼성 SDI가 56.6% 굉장히 성장률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을 좀 제외하면 이렇다, 이렇게 좀 차이를 좀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제외.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달 전반적인 흐름인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고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에는 역시 이제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 그다음에 포드의 머스탱 마하 E에 이어서 쉐보레 볼트 등이 꾸준하게 판매되면서, 그리고 리비안의 픽업 트럭 관련된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 유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삼성의 SDI와 GM과의 합작 공장 설립 예정 소식이 이미 알려졌고, 테슬라의 중국 판매 호조도 이제 지금 2월 말 3월 첫 주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좀 높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볼보의 CEO 방한 예정도 삼성 SDI하고 좀 같이 볼보가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을 받았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창 공장의 4680 배터리 양산 라인 구축 시작 소식도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뭐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KG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 이노베이션, 뭐 상신 EDP 등도 좋았는데요. 자, 키움증권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 올해 1월 달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1월 달에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33기가와트시로 전년비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SNE 리서치에 따르면은 23년 올해 배터리 사용량이 약 749기가와트시로 전년비 대비해서도 45%나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올라올 걸로 보이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은 1월 달 기준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총 대수가 전체적으로 67만 3천 대 정도 됩니다. 이것도 7.3% 성장했는데 SNE 리서치에 따르면은 전기차 인도량이 약 올해 같은 경우는 1,478만 대까지 올라오면서 전년비 36% 성장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시장의 성장은 작년까지는 중국이 워낙 급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 MS가 굉장히 올라갔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중국 시장의 성장은 상당히 좀 더딜거나 역성장 가능성도 있고요. 오히려 북미나 유럽 쪽에 이제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요.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 삼성증권 리포트 발췌입니다. 유럽 시장의 EV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격전지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장에 보면 미국과 중국 시장에 테슬라와 BYD 같은 압도적 지위 업체가 유럽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빨갛게 네모난 게 현대 기아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보면 폭스바겐,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그다음 BMW, 현대 기아 그룹, 그다음에 다임러 여기가 1, 5위를 구성하는데 이게 미국이나 중국 시장은 테슬라나 BYD가 완전히 뭐 이렇게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는 MS가 있지만 이 유럽 시장은 확실한 뭐 그 위너가 딱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BMW, 현대 기아 그룹, 다임러가 이제 1에서 5위까지 구성되는데 대부분 고만고만합니다. 그런 정도고요. 중국의 유럽 공략에도 일단 현지 생산 설비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가격 경쟁력의 매력도가 뭐 중국 업체들 다소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현지 생산 설비를 확보할 한 3, 4년 정도가 걸려야만이 중국 업체가 유럽 내에서 MX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EV 배터리나 이런 부분에서 신규 업체와 그다음에 구후 업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는데 다음 시장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재밌습니다. 삼성증권 자료인데요. 유럽의 EV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2022년 기준으로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1등이죠. 유럽 유럽 전기차 내에서 배터리 생산률. 네. 1등이죠. 그리고 삼성 SDI도 14%이고 SK온도 11%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2022년 기준 유럽의 EV 배터리 시장 내 한국 업체 점유율은 유럽 시장에서 73%가 한국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잘하고 있죠. 물론 이제 CATL이 22%를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73%니까 네. 잘하고 있죠.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은 유럽 완성차 내에서 주요 배터리 업체 점유율 사진인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21년 기준, 22년 기준 이게 보이는 건데요. 보면 LG 에너지솔루션 보면은 지금 폭스바겐 그룹이 78% 하고 있고 테슬라도 유럽 내에서 83%나 LG 에너지솔루션이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포드도 68%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시장에서 유럽 내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폭스바겐. 두 번째로 스탄테스, 3위가 BMW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일단 폭스바겐 그룹을 완전히 잡고 있고요. 테슬라도 83%나 잡고 있죠. 그리고 SDI도 보면 BMW 그룹을 73%나 잡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BMW가 3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고 SK온도 현대차 그룹이 지금 한 3, 4위 정도 되는데 86%를 SK온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 내에서만 보면 국내 배터리 3사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신규로 봤을 때 완성차 업체에 직접 투자를 통한 스타트업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파워코라든지 ACC 이런 회사인데요. 파워코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CATL도 있고 뭐 노스볼트라든지 ACC는 이제 스텔란티스와 다임러의 자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증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잘하고 있는 구 배터리 회사와 새롭게 나오는 뭐 파워코나 ACC 등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회사들의 배터리 생산 능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다음 시장을 좀 띄워주시면 사진을 보시면은 유럽 시장의 배터리 업체별 생산 능력 확보 계획인데 역시 보면은 파워코가 상당히 많죠. 200기가와트시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노스볼트도 145기가와트시, LG 에너지솔루션이 115기가와트시가 있고 아마 SK온이 48, 그다음에 삼성 SDI가 40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스타트업의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높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 양산성 검증의 확인이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고 해당 업체들은 거기에 따라서 뭐 한국 소재나 장비 업체에 대한 어떤 협업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삼성증권 코멘트를 했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 업체에 대한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인 수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오늘 냈습니다. 거기다가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나 더 띄워주시면 한국 기업들의 IRA 법안 관련된 텍스 크레딧 수령액 추정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을 보고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시가총액 대비 비중에서 이제 받는 그 부분이 그 수령액이거든요. 보시면은 어디가 제일 높아요?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높습니다. 수령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IRA 관련해서 확정이 되면 국내에서 이제 이 관련된 크레딧 그 텍스 크레딧 수령액 추정을 하면 여기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KB증권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그 다음은 하나솔루션이 좀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LG화학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 예, 시총 가장 대비. 많이 예.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증권의 관점은 IRA가 확정되면 이 관련해서 그 관련된 텍스 크레딧 수령액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 대비로 봐서는 국내 수요주로서는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좀 유리하다라고 KB증권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솔루션은 유리하고 LG화학이나 애니솔루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SK 이노베이션은 뭐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좀 생각보다 꽤 올랐어요. SK 이노베이션은 되게 좀 올랐습니다. 주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도 있고요. 네. 유진차증권은 뭐 다른 뭐 이야기보다는 커멘트를 잠깐 유진차증권 냈는데 4680 배터리 시대가 오면 결국은 그 4680 관련된 팩 기준을 봤을 때 킬로와트 시당 $100 수준의 판가를 만약에 맞출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냐? 원통형이 각형이나 파우치형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을 4680 원통형이 시장을 잠실할 거다 이렇게 유진처증은 코멘트를 냈는데요. 근데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면 4680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의 양은 2170 기존에 있던 이 2170 관련된 부분과 대부분 비슷한데 단 케이스의 두께가 4680 원통형이 최대 2배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유진처증권의 코멘트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원재료인 니켈 녹음 강판의 수요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부각될 수밖에 없으니까 관련주로서는 TCC 스틸과 동국 산업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최근에 보면 TCC 스틸 주가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네, 이슈들이 네.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차전지 뭐 소재나 이런 걸 넘어서서 그 2차전지 소재 2차전지를 만들어서 그 케이스 네. 이런 것까지 지금 이제 관심이 많이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이것도 수요가 엄청 뭐 개수 자체가 엄청 늘겠죠, 뭐 그죠? 네, 그렇죠.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참고로 그 아까 크레딧 보여주셨지만 네네. 그게 이제 3월 중에 발표가 됩니다. 아. 세부 방안이. 그 저 예측을 한 거고 하나솔루션도 기업 입장에서 예측을 하고 근데 3월 달에 세부 방안이 재무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게 또 그거에 따라서 최대치만 지금 발표를 했고 세부 어느 조항을 했을 때는 얼마만큼 크레딧을 받는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크레딧을 받는 형태가 첨단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거를 회계를 어떻게 처리하냐 매출원가에 차감하느냐 아니면 영업의 이익으로 반영하느냐 그런 것들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네, 따라서 또 밸류에이션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2차 전지 관련 살펴봤고요. 이란에서 뭐 어마어마한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건 이란 국영 방송 발 소식이라 뭐 갸웃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뭐 이란에서는 뭐 자기네들이 전기차도 하겠다 뭐 이러니까 일부 이제 애널리스트는 진짜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란도 뭐 이렇게 전기차 만든대요? 살짝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조금 너무 얼리하자 좀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세계 2위 매장량 리튬 광산 발견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뭐 테마성으로 주가들이 리튬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볼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리튬 관련된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게임? 예,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네네. 말씀드리죠. 오늘 이제 그 네오위즈가 좀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네. 이게 좀 재밌는 이슈가 있어서 하나만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게임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합적으로 보면은 엑스박스 관련된 게임 패스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피해 거짓이라는 그 이 게임이 사실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관련된 판매량 부진에 대한 이슈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이 뭘 뜻하냐면 사실은 그 엑스박스 데이원 이게 뭐냐면 출시와 동시에 게임 패스에 들어가는 게임이라고 알려진 게 엑스박스 데이원이라는 건데 이게 출시로 인해서 이제 판매량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인데요. 이 게임에 대자기로 할 만한 게임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박스의 게임 패스 영향이 굉장히 확대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 데이원 게임에는 대작이 없었는데 올해 2월 21일 날 출시됐던 아토믹 하트라는 게임과 그다음에 3월 3일 출시된 와룡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피해 거짓을
것을 조금 이제 선행해서 볼 만한 어떤 지표로 볼 수 있는 대작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엑스박스 내에 게임 패스 내에 데이원 게임으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피해 거짓이 나오기 이전에 아토믹 하트하고 와룡이라는 게임이 거의 피해 거짓과 어떤 약간 견줄 수 있는 대작인데 이게 어떻게 흥행을 하냐에 따라서 피해 거짓에 대한 분위기가 좀 올 수 있다고 좀 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토믹 하트와 와룡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죠? 지금 순위가 굉장히 낮아요. 낮은 거예요? 예, 순위가 낮습니다. 예, 근데 스팀 판매량 기준을 봤을 때 아토믹 하트 순위가 신작임에도 불구하고 6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출시된 주에는 12위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6위면 아주 신작이고 대작인데 6위밖에 안 된다는 거는 매출이 별로 안 나오는 거고요. 와룡도 같은 경우는 뭐 스팀 최적화가 되지 않아서 높은 스팀 판매량을 기대하기 되게 힘들 정도인데 와룡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죠.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뭐 13위 정도 되나요? 네네, 13위쯤 나오네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PS 스토어 기준 봤을 때 두 게임 모두 판매량 순위 지표가 너무 두드러지게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걸 약간 당겨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토믹 하트가 2월 21일 날 출시됐고 그다음에 와룡이 3월 3일 출시되니까 완전 신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해 거짓을 볼 만한 어떤 지표로서 앞단에 보는 어떤 대작으로 보는데 이 두 개 작품이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피해 거짓이 이제 대작 중에 하나인데 네. 앞에 출시된 대작들 분위기 좀 봐야 이제 피해 거짓 어떻게 될까를 네, 예측할 네. 수 있는데 네, 네, 네. 앞에 애들이 별로다 이거죠? 네, 그렇죠. 비교 사례가 될 수 있는 대작으로 여겼던 두 게임이 지금 현재 매출 순위에서 너무 이제 좀 기대 대비 너무 못하니까 이걸 끌고 와서 피해 거짓도 약간 판매량이 오픈됐을 때 똑같은 시장에서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당겨온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뭐 아토믹 하트와 와룡의 판매량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표만으로서는 사실 우려가 좀 제기됐던 어떤 센티적인 면이 네오위즈의 어떤 피해 거짓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오버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네오위즈가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다울투자증권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장중 코멘트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고요. 뭐 그게 사실 피해 거짓은 오픈해봐야 되겠죠. 오픈해봐야 되겠지만 비교 대상으로 보는 게임 두 개가 약간 뭐 오픈 이후에 별로 이제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네. 피해 거짓도 분위기가 비슷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러면 이 정도로 네. 정리하고요. 그러면 내일도 다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